세계 기네스북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기록들 중에 북한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잉여로운 기록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수덕과 함께 기네스북에 등재된 북한의 잉여로운 기록들을 살펴보시죠. 북한의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대략 2,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1,450만 명인데요. 이 인구 중 8.1%에 해당하는 약 118만 명이 군인수라고 하네요. 따라서 노동 가능 인구수 대비 군인수가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나 당당하게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참고로 우리나라 군인수를 북한과 같이 8.1%로 충원하면 약 320만 명이 군대에 있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현역 군인수가 약 60만이니 인구수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정규군의 5배가 넘는 수치죠. 단순하게 군인의 숫자로만 본다면 중국이 약 250만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기록의 전제 조건은 인구수 대비 비율이므로 북한이 세계 1위가 된 것이죠. 이렇게 당당히 1등을 했으니 북한은 군사력에 목숨 건 보람이 좀 있겠네요.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한 장소. 2019년 6월 북중 수교 70주년 즈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한 데 장소로 활용한 곳. 축구장의 각종 항목들을 수치화해 소개하는 스타디움 DB에 따르면 세계 최대 크기의 경기장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시행한 주체와 시기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세계 최대 크기의 경기장이라니 그게 북한에 있다니 좀 놀랍네요. 평양 직할시 중구역 능라도에 위치한 이곳은 1986년 착공해서 198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이름은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준공식이 국제노동절, 즉 5월 1일에 진행된 점을 감안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5월 1일 경기장의 지붕은 94,000 스퀘어미터, 스탠드는 20만 스퀘어미터의 면적이며 출입구가 99개이고 지붕 길이가 100m에 달해 관중들이 비를 맞지 않고 경기를 볼 수 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걸맞게 건설 비용은 무려 6,874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초대형 경기장을 지은 이유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의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만나면 으르렁대던 미국과 소련의 참가 선언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이를 시샘한 북한은 큰 규모의 경기장 건설로 위용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죠. 1995년에는 19만 명의 관중이 레슬링 경기를 지켜봤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2014년에 재공사를 하면서 관중석의 규모를 19만에서 15만석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설계 김일성 조선 노동자 단체, 도급 김일성 조선 노동자 회사, 전능하신 일성 형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어 지어놓은 경기장은 원래 목적인 스포츠 경기에 이용되기보다는 국가 행사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그 돈이면 북한 국민들이 옥수수 죽이 아니라 쌀밥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평양의 옛 이름에서 유래된 유경호텔은 피라미드식으로 건설되는 105층 규모의 북한 최대의 호텔이며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대비해 1987년 8월 28일에 착공되어 199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989년 5월 31일 외부 골조 공사만 완료된 채 더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과 합작으로 공사에 참여한 프랑스 기술진이 북한의 공사대금 체불과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1990년 12월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김정일 위원장의 최초 계획은 100층으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직속당원 돌격대인 105 돌격대가 시공에 참여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5층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105층의 높이가 317m이며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서 평양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외벽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떨어지면서 철근이 노출되고 부식이 진행되어 평양의 흉물 덩어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안이 30cm 정도 내려앉았을 뿐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안전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기에 해체하지도 못하고 지상 최대의 쓰레기라는 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그룹이 105층 중 80층까지의 경영권을 오라스콤이 가지기로 하고 건설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유경호텔의 외관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2011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고 변수도 많은 북한이기에 이집트는 현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고 합니다. 아리랑 공연은 2002년 4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단일 공연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던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동원 인원이 무려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리랑 공연의 공식 장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입니다. 집단체조를 기반으로 예술 공연의 성격을 가미한 종합 공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리랑 공연은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첫 태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획을 했다가 김정일의 지시로 아리랑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공연물의 제목에는 수령, 노동당, 혁명 등의 정치적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앞선 것들과 달리 아리랑이라고 명명한 것이 특이점입니다. 아리랑은 제1장 환영장부터 제7장 종장까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 지도 이념인 추체, 선군, 강성부흥의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선의 별 김일성을 만나 조국을 찾았고 김정일 시대를 맞아 선군 아리랑이 펼쳐지니 나라도 흥하고 행복도 찾아오며 통일을 이루어 강성부흥을 이루어간다. 결론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기네스북까지 올라간 공연이지만 이 공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애초에 독재 정권 치하밖에 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연으로서 연습 중에는 각종 가혹행위가 수시로 일어나며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돈이 필요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공연에 어린이들을 동원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훈련 기간이 6개월인데 아이들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중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음식과 물을 제한하는데 훈련하면서 심한 탈수와 일사병이 생기는데도 물을 주지 않아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전 훈련에선 6시간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선체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은 소변을 참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훈련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강한 체벌도 받는다고 합니다.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곳은 앞서 소개해드린 평양의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잉여로운 경기장을 잉여로운 짓들로 채우느라 북한의 국민들만 고생이네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라는 아주 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이전의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는 부탄의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라는 국왕이었습니다. 부탄의 국왕은 1980년생으로 왕축 왕조의 제5대 국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5대째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는 말이죠. 5대째 국왕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독재 국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왕이 중심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권력의 전제군주제보다는 아무리 왕이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입헌군주제가 보다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일 테니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국왕이 직접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시도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이 변화를 결사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었습니다. 현재의 왕정에 전혀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부탄 국민들은 국왕의 이러한 시도에 깜짝 놀라 민주주의로의 변화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대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으로 결국 민주주의로의 변화에 첫발을 내딛는 데 성공합니다. 민주화를 국민이 아닌 국왕이, 그것도 5대에 걸친 왕축 왕조의 국민 사랑과 민주화는 근대사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개성파 집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김씨 집안인데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이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2014년 최연소 국가수반이라는 내용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1984년생인 그의 당시 나이는 만 27세. 그는 김일성, 김정은에 이어 3대째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자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고영의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김일성은 장남인 김정남을 더 예뻐했고 김정은은 찬밥 신세였다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비했습니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가 정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김정은을 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장남이자 여러 경험들을 쌓은 김정남을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되면서 정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김정일은 할아버지 김일성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10여 년 넘게 자기 입지를 다지면서 후계자 수업을 했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신격화하는 작업을 충분히 거쳤지만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렇다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김정은을 띄워주려다 보니 뭐 딱히 선전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선전 담당 부서는 머리가 아팠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3살 때부터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이 있었다. 140km 이상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다. 7살 때는 전차 등의 중장비를 운전했다. 등등의 소설을 북한 내부에서 선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김정일이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중국의 지원으로 김정은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그 후 어수선한 내부의 분위기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공포정치였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은 김정남을 후계자로 삼고 싶다 말한 반역죄로 2013년 12월 김정은에 의하여 숙청을 당하게 되죠. 또한 눈의 가시였던 이복형 김정남을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사주해 독극물 VX로 암살해버립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사람들을 차례로 숙청해 나가면서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영원한 국가주석 김일성의 혈통임을 내세우면서 김일성 흉내 내기를 시작합니다. 살도 찌우고 옷 입는 스타일의 안경과 말투까지 그대로 복붙을 하며 마치 김일성이 살아 돌아온 듯한 이미지를 연출해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된 북한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봐도 기막히게 잉여로운 기록들이네요. 신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국민이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북한에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어린아이들만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배골치 않는 나라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가가 되어 북한 국민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 덕후